안녕하세요. 3차 시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2차 시에서는 이 세잔, 현대 헤어의 아버지 이해를 많이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그 세잔이 그만큼 그 다음 후대의 그 화가들한테 많은 영향을 주었고, 그 세잔으로 인해서 나중에 그런 추상 미술에 대한 것, 입체파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스승님이 아버지처럼 느꼈던 것 같습니다. 오늘 그 3차 시에서 할 것들은 여러분들 이어서 또 유명했던 이 고갱과 고후의 작품을 중점적으로 해서 다뤄보는 시간을 하겠습니다. 이 고갱입니다. 이 고갱도 이런 그 세잔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요. 이 고갱은 이 색채는 생명이다. 그래서 표현주의를 또 이렇게 읽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 1865년에 견습 선원이 됩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죽음으로 선원 생활을 중단하고요. 파리로 돌아와서 증권 거래점의 점원으로 생활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경제적으로는 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이 회화의 흥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갱은 굉장히 늦은 나이에 이 그림에 몰두하게 됩니다. 그래서 35세, 35세에 이 그 화가가 되기로 결심을 하죠. 그래서 이사도 합니다. 그리고 파리로 옮깁니다. 그리고 이 고흐와 함께 이 그림을 그리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작별을 하게 됐죠. 그리고서 이 고갱은 떠납니다. 섬으로 떠나요. 남태평양의 이 타이트 섬으로 떠납니다. 이제 거기서 이제 평생 동안 이제 그림들을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그 와중에서도 예. 그래서 이 섬을 위주로 해서 이렇게 그 그림들을 그립니다. 음. 나중에는 이제 그 뭐 여러 가지 영양실조하고 뭐 생을 마감을 이제 하게 되는데 그림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고갱의 그림들도 보면 이 사람은 이제 표현주의를 나타냈던 거죠. 어떻게 보면. 이 고갱은 그 1848년 프랑스에서 태어났고요. 아버지를 따라서 페루의 여객선에 오르지만 페루에 도착하기도 전에 아버지는 배 안에서 심장병으로 사망합니다. 그래서 페루에서 시작된 이 고갱의 어린 시절은 매우 가난했고요. 다시 프랑스로 다시 돌아온 후 고갱은 선원이 되어서 세계 곳곳을 여행합니다. 근데 어머니의 죽음 이후에는 이 선원을 또 그만둡니다. 그리고 증권거래소에서 일하게 되죠. 결혼 후에는 생활이 좀 윤택해지며 고갱은 그림을 그리고 미술품들을 수집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폴 고갱은 위대한 화가로만 알고 있지만 사실 폴 고갱도 그의 나이 30이 되기까지는 취미로 그림을 그리는 아마추어였을 뿐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그 힘든 생애를 보냈죠. 그가 그림에 관심을 갖게 된 경우는 이 마네와 르누아르, 모네, 피사로, 세잔의 작품을 사 모았대요. 그러니까 돈을 좀 많이 증권회사에서 그러니까 부유한 여자하고 결혼도 했고 증권 다니면서 좀 생활이 윤택해지면서 그림 사는 것을 취미로 가졌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림에 대한 관심이 이제 갖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35 아주 늦은 나이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때 본격적으로 미술에 전념하겠다는 확신을 가지고서 음, 이렇게 실업가로서의 경력을 포기하고 가족과도 결별을 합니다. 대단하죠. 이 산업혁명으로 탄생한 많은 모순들이 유럽의 문화 속에서 사람들의 그런 가장 귀중한 능력, 즉 강렬하고 예리한 그런 감성과 그것들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법을 앗아가 버렸다는 이 고갱의 확신은 양식이나 단순한 기교를 넘어선 인간의 열정처럼 힘차고 강렬한 그 어떤 것을 찾아 나선다 하고 이제 시도를 한 겁니다. 이 스케치입니다. 나는 보기 위해서 눈을 감는다. 이 고갱은 이 프랑스 후기 인상주의 화가인데요.
주식 거래인 시절에 자신의 재능을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화가로서 성공하는 것도 어렵지 않을 거라고 자신만만했던 거죠. 그래서 주식 거래인을 그만두고 화가의 마음을 먹고 오로지 그림에만 전념을 하고 가족도 헤어지고 혼자 파리에 정착하면서 이렇게 가난함과 도시 생활에 지쳐서 이 그림을 그리고 백수인데 무슨 어떻게 생활을 하겠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이 섬을 남서양에 있는 이런 섬들을 떠나다니기 시작을 합니다. 참 대단하죠. 음, 이게 이제 마르티니크 섬입니다. 이 마르티니크 섬에는 이 섬에 가가지고 영감을 받아요. 그래서 원시주의적인 이런 작품들을 이 파리 미술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 그림들이 되게 독특했거든요. 약간 원색적인 풍도 있었고요. 음, 그리고 그러면서 그 와중에 고흐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좀 힘들었잖아요. 고갱이 백수였고. 그래서 동생 테오가 고갱과의 거래를 시작하고 고흐와 친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고흐와 고갱이 미술계 역사상 가장 유명한 동거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고흐 집에서 같이 살아요. 이게 이제 폴 고갱이 그린 해바라기입니다. 고흐가 해바라기 그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초반에 그들은 서로에게 그런 자아상을 그려주고 깊은 우정을 쌓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근데 갈수록 깊어지는 그 예술에 대해서 견해 차이가 컸던 거죠. 갈등이 이제 지켜진 거죠. 고흐는 자신의 길을 자르는 사건이 벌어지겠죠. 음, 이렇게 동거 생활이 단 2개월 만에 끝납니다. 그리고 고갱은 고흐의 이런 거를 보고 놀래서 그냥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그 당시 프랑스의 그 뽕따방으로 떠난 이 고갱은 그의 대표작 중에 하나인 이런 황색의 그리스도가 있는 자화상 이것들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또 빈센트 고흐가 폴 고갱에게 그려준 자화상입니다. 이게 서로 그림을 이렇게 서로 그려주기도 했습니다. 고흐처럼 이렇게 외진 그 고갱 또한 작가의 생애 예술을 이해하는 데는 중요한 작가 중에 하나입니다. 고흐가 이런 표현주의 영역에서 하나의 지표가 되었다면 이 고갱은 원시주의 경향에서 하나의 지표가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그 예술들은 여러 상징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상징주의하고도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주의할 점은 이 고갱은 자신은 자기 예술을 종합주의라고 불렀습니다. 고갱은 주식, 중개인으로 굉장히 넉넉하게 살고 있었고 여있는 그런 아마추어 미술 애호가들이 주말에 모여서 그리는 이 주말 화가로서 그림을 어느 정도 그리고 있었던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이 까미우 피사로 인상파가들을 불리던 이 화가들의 그림을 사줄 정도 여유였으면 굉장히 잘 살았었던 건데 이 그 화가 생활을 하면서 아주 고생이라는 고생을 다 해봤겠죠. 이 생전에는 그리 평가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 고갱도. 근데 오늘날에는 이런 인상주의를 벗어나 이 종합주의 색채론에 입각한 작품을 남긴 화가로 널리 인정받고 있죠. 생애 마지막 그 10여 년은 이 타히리를 비롯한 프랑스령 폴리네시아에서 생활하고 작업하고 이 시기 작품이 그의 대표작이라고 했습니다. 이 섬 저 섬을 다니면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또 고갱의 작품은 이 피카소나 앙리 마티스 같은 이 프랑스 아방가르드 작품들에게 영감을 줍니다. 고갱도 사후 이 파리의 아트딜러 볼라르의 두 번째 유작전을 파리에서 개최하였고 그제서야 명성을 얻게 됩니다. 고갱은 이런 상징주의를 대표하는 인물 가운데 하나로 회화뿐만 아니라 이런 조각, 판화, 도예, 이런 저술 등의 다방면으로 작품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이 고갱의 그 화풍은
클로아존이 그러니까 부분의 뜻이죠. 많은 영향을 받았고요. 또 이 사람의 대표적인 것은 이런 원시주의의 이 바탕을 두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섬 쪽에 가니까 이 사람들의 삶이 이 도시하고 섬은 그 확연하게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그런 그 특색 있는 이런 표현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시주의라는 것들을 이 표현을 많이 했습니다. 이거는 그 천사와 씨름하는 야곱이라고 해서 이런 그림들을 표현했는데 그림들을 보면 이렇게 원색적인 색들을 굉장히 그 빨강색 이런 바통에 이런 색들을 쓰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언제 결혼하세요입니다. 제목을 이렇게 했어요. 음, 타이티에서 그린 고갱의 작품에서 재미있는 제목이 많습니다. 언제 결혼하니? 엄마 질투하고 있니? 왜 골이 나 있니? 뭐 이런 그 캐션 마크에 이런 것들의 제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음, 그 외에도 대화의 단편을 제목하고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인공적인 여벌 문화가 없는 이 타이티의 생활에서 그 일상의 한 장면이 상징적인 의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음, 그 1892년 7월에 그는 부인 메테에게 나는 많은 일을 하고 있어. 지금에 와서야 이 토지와 이 향기를 알게 되었어. 나는 타이티 사람들은 어디까지나 수수께끼의 모습으로 그리고 있긴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마오리족 바로 그것이요. 이것들을 알기 위해서 나는 1년이 걸려버렸어. 이런 식의 그림들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두 여인의 이 동적인 면, 정적인 면의 이런 자세가 대조를 이루고 있고요. 이런 하반신들이 겹쳐 있는 이런 미묘한 뉘앙스가 굉장히 인상적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타이티 섬에서 두 여인을 가지고서 이렇게 재미있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황색 그리스도가 있는 자화상입니다. 이게 그 황색 그리스도라는 작품으로 물의를 일으켰습니다. 경건하게 그려야 할 이 그리스도가 마치 이 농부처럼 그려졌다는 이유로 굉장히 비난을 받았습니다. 이후 고갱은 자신의 자화상에 황색 그리스도를 배경으로 그려 넣었는데요. 좌우가 바뀐 것으로 미루어 봐서 아마 거울에 비친 황색 그리스도를 그린 것이 맞을 것이라고 봅니다. 황색 그리스도를 그린 것이 이 오른쪽 위로 보이는 이 독이 이 항아리가 고갱이 지금 이 항아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이 항아리가 그 직접 자신의 얼굴 모습을 형상한 것처럼 보이죠. 그리고 항아리의 괴기스러운 이런 형상 모습이 보입니다. 여기에 그 항아리에는 약간 형상이 보이죠. 이상한. 그게 이제 약간 그리스도의 얼굴 모두 다른 모습이지만 그 속에서 고갱의 자애성을 연상할 만큼 세 가지 이미지에 미묘하게 얽혀 있는 것들을 표현을 했습니다. 그림 속 황색의 그리스도가 자신을 투영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는 예술가로서의 험난한 길을 그리스도의 그런 고행과 비교한 것이죠. 홀로 가난과 싸우며 점점 이런 도시와 문명에 대한 이런 환멸감이 쌓여서 고갱은 이런 남태평양의 타이티 섬으로 떠나기로 결심을 한 것입니다. 이거는 마리아를 경배합니다. 고갱의 유일한 종교적인 그림으로 이 성모자상을 이렇게 타이티 섬의 원주민로 비유해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 작품에서는 약간 풍요로운 숲속에 서 있는 이 붉은색 이게 아마 성모 마리아 무등을 탄 아이가 아마 아기 예수 왼쪽 끝에서부터 노란색 날개를 그 노란색 날개를 가진 천사와 성모 마리아들이 경배하는 이런 타이티 여인들이 서 있죠. 후광으로 막 천사들이 어떻게 돼 있어요? 천사들이 성모를 마중하는 전체적인 구상, 전통적인 이 기독교상을 따르고 있지만
이 성모 모리아를 향한 이들은 서구식의 기도가 아닌 양손을 이렇게 맞잡고 하는 이 타히티식 기도를 하고 있는 이 앞쪽의 제단에 놓인 제물들을 이 타히티 섬의 야생 과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배하는 마리아를 경배하는데 이쪽 타히티 섬에 맞게 이런 그 인물들을 이렇게 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이거는 아들르의 늙은 여인들입니다. 이것도 이 한 그 5년 고갱은 이 푸르타뉴 지방에서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이 몽타벤에 살다가 나중에 옮겼는데요. 그 사이에 짧은 기간에 고갱은 이 남프랑스 아들로를 간 일이 있었습니다. 이 그림은 그때 그려진 것입니다. 화면에는 이런 평평한 길을 배경으로 이상한 모양의 농촌 부인들이 그려져 있죠. 여기에 표현된 여러 형상 간의 관계에는 어딘가 이렇게 불안정한 데가 엿보입니다. 어째서 앞길을 막는 것처럼 붉은 담이 이렇게 빨간 거, 이 붉은 담이 있죠. 이것들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개 이런 집더미가 이렇게 크게 있고 연못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 하늘이 비치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예. 아무래도 좋고 하가에게는 그 하나하나가 아름다운 생면에서 전체적인 조화만을 이루려고 하는 이런 것들을 표현하려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타히티의 그 여인들입니다. 부푼 희망을 갖고 도착한 이 타히티 섬은 그가 상상하던 그런 원시적인 순수한 자연의 섬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백인 식민지들이 지배들이 넘쳐서 문명에 물들어가고 있었고요. 또 고갱은 이 타히티 섬에 깊이 실망해서 2년 정도 머무르는 동안 이 60여 점에 가까운 회화와 조각품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게 마타이아의 섬입니다. 또 이 타히티 섬에서 만족하지 못하고 더 원시적이고 순수하게 문명에 물들지 않은 장소를 찾던 고갱은 타히티 섬을 떠나고 마타이의 섬으로 갑니다. 그리고 다행히 고갱이 찾았던 곳이고 고갱이 심리적으로 안정을 갖게 되는 곳이 이 마타이에아 섬입니다. 두 번째 섬이죠. 그리고 고갱은 이 고국에 대한 향수를 이기지 못해서 다시 또 프랑스로 옵니다. 그래서 프랑스에서 고갱은 오랫동안 보지 못한 가족도 만나고 그의 그림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개인전을 여는 등 열심히 했지만 그림은 여전히 인정을 못 받고 빈털털이었습니다. 그래서 좌절한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던 고갱은 또다시 타히티로 떠납니다.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런 저승사자가 막 보이는 그런 것들을 표현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타히티의 그런 여전한 그 삶이 힘들어서 아마 그런 것들을 이렇게 그림으로 유작을 남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갱은 이런 원시적인 감정과 상상력의 화가 그리고 색채효과를 감소시킨다고 믿은 이런 원급범이나 명암법을 거부하고 강렬하고 평면적인 이런 생면의 회화를 자유롭게 구사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타락한 문명에 속박하지 않는 이런 생명의 순수함을 살아서 숨쉬는 이 타히티를 그리고자 했습니다. 성서의 내용을 이질적인 문화 속에서 재해석한 것인데 고갱은 이런 성모 자상보다 아름답다고 라파엘의 이 성모자상보다 아름답다고 자부했습니다.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우리는 무엇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신비한 이런 푸른 바탕에 낯선 이방인들의 모습이 보이죠. 그래서 삶과 죽음에 대한 이런 것들을 이렇게 펼쳐서 한 작품입니다. 이 타히티 섬에서 고독과 빈곤, 지병에 시달리던 이 고갱이 사랑하는 딸 알린느의 죽음에 대한 충격으로 자살까지 결심하며 죽기 전에 남기고 싶어 했던 작품인 것 같습니다. 색은 본능을 일으키는 침묵의 언어라고 이야기했던 고갱은 청색의 이런 에메랄드 그린으로 화면을 가득 채웠는데요. 책에서 봤던 이런 푸른 신비보다는 침울한 비중감이 차갑게 공기를 기르고 있죠.
그 어둠 가운데 밝게 때로는 희미하게 빛나는 인물들의 색은 역시 푸른기를 머금는 차가운 노란빛입니다. 예, 그래서 아마 그 죽기 전에 이런 그림들을 그렸던 것 같습니다. 언제 결혼할 거니 이제 이런 가정들이 타이트해서 그림들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한때 이 그 반고흐를 만나서 이런 공동체들도 만났고 이런 것들을 해서 나중에는 이제 떠났던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런 황색의 그리스도, 이 고갱이 타이트에 건너가기 전 이전 최고의 걸작으로 지목되는 그림입니다. 교회당의 그림을 그린 거죠. 원경에 보이는 것은 이 마을과 마르크르트의 언덕입니다. 세 사람의 이런 부르다뉴 여인도 여인 지금 이렇게 여인을 그렸고 십자가 붉은색 이런 붉은색의 나무들 그리고 굉장히 상징적인 이런 그 요소들이 있죠. 그리고 야성에 가득하고 자만에 부푼 그가 이 작품을 임하면서 경건한 마음으로 견고하게 화면을 구축한 그림입니다. 나의 마음속에 비친 어떤 그 화제도 그가 나타내는 의도대로 변형되고 추상화가 되어버린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우울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 이 얼굴에서 무서운 슬픔이 있다. 그 심정에 바로 그랬을 거라고 이렇게 해서 황색의 이 노랑을 이렇게 비유해서 색을 원색적인 것들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거는 신의 날입니다. 고갱은 이 부르다뉴 생활에서 만족하지 못하고 먼 곳을 이제 돌아다닌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다시 이제 프랑스로 와가지고 또 나중에 또 간다고 그랬죠. 이런 것들이 이제 반복이 되면서 이렇게 작품들을 단순하고 명쾌한 이런 그 밝고 대담한 색채 이런 표현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고갱이 추구하던 이런 종교적인 체험이라고 하는 이런 주제는 여기에서도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의 한영, 천사와 씨름하는 야곱, 황색 그리스도, 황색의 그리스도가 있는 자아상 뭐 이런 것들을 비유해서 많이 하는데 이것들이 성서적인 주제는 여기 이 섬에 나타나는 이런 토속신으로 이미지를 바꾸어서 이런 종교적인 것들의 많은 것들을 가지고서 이런 표현들을 했는데 그 중에서도 굉장히 이렇게 원색적인 것들을 많이 표현했다는 것을 또 알 수 있습니다. 예, 다음은 고흐입니다. 이 고갱과 고흐는 굉장히 미묘한 관계가 있죠. 그렇죠? 고흐는 고통받은 그 화가의 초상 야수파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원래 고흐는 이 네덜란드 목사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20살 때 미술품 딜러 밑에 취직을 하면서 그림을 그리기 이제 시작을 하고요. 또 첫사랑에 실패한 후 다시 종교에 빠집니다. 그리고 파리에 넘어가서 많은 화가들과 교류하고 이런 전묘주의, 전묘법 이런 화가들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고갱과 친구가 되고 그 이후에 결별을 하면서 충격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는 자살을 하죠. 네덜란드에 태어나서 이 39세 나이로 정열적인 이런 삶을 마친 화가입니다. 고흐는 이런 형태의 단순화, 그림자 없는 밝은 색채 연속, 특유의 표현력 넘치는 이런 붓터치, 자신의 영혼과 정열을 표출하는 중요한 요소로 쓰고 있습니다. 후기 인상주의의 4인방이라고 하면 세라, 세잔, 고흐, 고갱. 아마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화가가 아마 고흐일 것입니다. 고흐의 작업은 그 일렁거리는 듯한 강렬한 붓터치가 특징이죠. 작가의 고유의 작품을 강조하기 시작한데 어찌 보면 이 고흐의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뭉크 같은 표현주의적인 작가들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밀짚 모자를 쓴 자화상입니다. 또 이건 나중에 이 고갱과
결별을 하고 자기가 길을 자르죠. 그리고 나서 그림을 그립니다. 이 연령대별로 색이 심리적인 것들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납니다. 이게 2년 후에 그림을 그린 건데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알 수 있죠. 이때 빈센트 반 고흐 나이가 27세고 적지 않은 나이에 화가가 되겠다고 붓을 들었습니다. 이 개신교 목사의 6아이 중 장남으로 태어나서 가난한 자에게 설교하며 사는 것이 하늘이 내려준 자신의 일이라고 믿어왔던 거죠. 하지만 진정한 신앙심과 보여주기식 신앙심이 따로 있었던 것이 진정한 신앙심을 실천하는 것이 힘든 일이라면 설교하는 일 따위는 하나님만 못한다 하고 이 그림으로써 가난한 자들 곁에 있겠다는 마음으로 새 삶을 시작을 합니다. 설교를 하며 만난 가난한 자들의 모습을 그리고 결국에는 자연 속에서 자신의 그림을 찾는 진심 어린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해바라기입니다. 이걸로 아들의 반 고흐의 방이죠. 유명하죠. 이게 별이 빛나는 밤입니다. 아마 지금 이게 그림이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유명했는데 정신병을 앓고 있을 당시 고흐가 그림이라고 합니다. 이게 아마 정신장애로 인해서 이 그림이 약간 이렇게 소용돌이 치는 것처럼 했던 거 아닌가. 근데 그게 유명작이 됐죠. 이게 별이 빛나는 밤이 이 고갱과 다툰 후 자신의 길을 자른 후 이 요양원에 있을 때 그린 그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밤의 전경을 이렇게 마치 비연속적이고 동적인 터치로 그려진 그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교회 청탑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약간 어떻게 돼 있어요? 이게 자신의 고향 고향을 연상을 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병실 밖에서 내다보이는 이 밭 풍경을 상상과 결합시켜서 그렸고요. 이는 자연에 대한 이 반 고흐의 내적이고 주관적인 표현을 구현해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직으로 높이 뻗어 있는 이 땅과 하늘을 연결하는 이 사이프러스의 전통식으로 무덤이나 애도와 연관된 나무이지만 반 고흐는 죽음을 불길하게 보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죽기 전에 이런 그림들을 그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정열적인 그런 감정의 표현을 강하게 해서 약간 표현주의, 이 표현파 영향을 받습니다. 나중에는. 이거는 의사 가시의 초상입니다. 고흐는 이렇게 생을 마감할 때까지 거의 20년 동안 동생 이 테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인생이라는 이 여행의 동방자나 다름없었겠죠. 고흐는 이런 정신적인 물질적으로 지탱해 준 것이 이 동생 테오 우리라는 이것들이 굉장히 믿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영리하면서 혁신적인 태도를 보이는 이 중개상인 이 동생은 젊은 화가들을 지속적으로 후원하고 고흐와 세상을 연결해주고 고흐의 작품 세계를 누구보다 잘 이해하는 이 진심 어린 충고를 해줍니다. 그래서 테오에게는 이 고흐의 인생 대부분을 차지한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고 그가 세상을 떠날 때 테오의 충격은 너무 컸습니다. 그래서 모든 에너지를 형의 해고전을 기획하던 그는 한순간 모든 의욕을 잃고 고흐가 죽은 지 반년도 지나지 않은 테 같이 자살을 합니다. 이게 밤의 카페 테라스입니다. 색채는 그 자체로 무언가를 표현합니다. 색이 없이 표현은 불가능하죠. 그래서 반드시 색채를 사용하죠. 아름다운 것, 진정 아름다운 것은 옳은 것이죠. 그래서 이 색채가 주는 이 감각이 너무나 표현이 잘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구도와 색과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독특하죠. 그래서 밤의 카페 테라스는 대부분 누가 봐도 다 이 그림을 봐도 워낙 명작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일본 판화의 이론을 오랫동안 고심했고 파리로 옮겨온 후 인상주의와 전묘주의 화가들이 과학적인 습작을 하면서 고 자신도 직접 이런
그림들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이런 것들을 표현을 해서 표현을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과 자연의 긍정적인 연관성을 확립하는 것, 그리고 색채를 통해서 그림으로 고우가 이루고자 했던 것입니다. 고우는 젊었을 때 이렇게 우울증, 공황장애, 신경성, 정서불안 이런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기마저 잘라버릴 정도로 이런 심리가 굉장히 심해졌죠. 그리고 언제 발작할지 모른다는 이 불안감으로 정신병을 해서 고립하기도 하고요. 자신이 처한 상황에도 다르게 고우가 진정 원했던 것은 함께 하는 그림이었습니다. 새로 사귄 친구들과 전시회도 열고 배우고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사람들도 초대했고요. 그 노력이 거절당하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고 나중에는 새 시대를 이끈 화가들의 공동체를 만들어야겠다는 다짐은 변함이 없었다고 합니다. 근데 나중에는 이거를 이루어내지 못했죠. 이 예술계에 편입하기 위해서 다양한 시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반고의 삶은 외로웠던 거죠. 그림에 대한 열정과 자신의 기법, 삶에 관한 태도, 이게 반고의 독특한 예술가에 보일 뿐입니다. 그래서 살아생전 무시를 당하던 반고는 세상을 떠난 후에야 엄청난 그 명성을 얻습니다. 대부분의 화가들이 그런 것들이 많았죠. 그리고 꿈틀꿈틀거리는 이런 표현표 영향을 많이 받았죠. 그래서 고우는 일관적으로 자기 작품에 자신의 정념을 표현하는 것에 집중했고요. 이를 위해서 간습적인 그림을 그리던 이런 아카니즘에 계속 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상파를 접할 때도 훌륭하다고 생각하나 자신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를 했고요. 개성 있는 학풍을 나중에 획득한 거죠. 고우는 미술사에서 작가주의 강조하는 경향에 영향을 미칩니다. 고우는 작품을 이해할 때마다 그 작품 자체보다 작품을 만든 그런 작가의 생애가 더 중요시되는 경우는 드물고 이전에는 대부분 이런 표현 기교나 작품 주제에 집중을 해서 분석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후 예술작품을 볼 때는 작품의 겉표현, 이미지만 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작품 내력과 작가의 생각, 감정, 의도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일깨워 줍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후기 인상주의는 이 네 사람으로 해서 구분을 졌습니다. 그래서 로드텍, 세잔, 고갱, 방고후. 그래서 주제는 유명한 것들은 이 카바레 밤생활. 이 로트렉은 약간 그 어렸을 때 장애가 돼서 키가 작았죠. 그래서 이제 카바레의 그 사람들 밤생활을 보면서 표현을 한 유명한 작가고, 이 세자는 우리 이 정물화를 많이 그렸고, 이 고갱은 이 섬을 떠나서 원시적인 이런 것들을 많이 했고, 방고우는 이런 자아상, 꽃들의 정물 이런 것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특징과 분위기, 관심사, 작품 세계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거는 그냥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로트레, 세잔, 고갱, 방고가 이 후기 인상주의의 대표적인 특징 화가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3차 시까지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